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20대 젊은 층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당 평균 금액도 900만 원 수준으로 5년 새 70%나 늘었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지수가 6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여전히 높은 체감 물가와 수출 개선 기대 약화 등이 심리를 위축시킨 걸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187만 명에게 초과한 의료비를 돌려줍니다. 평균 132만 원 정도로 내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모레인 24일부터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 달라지면 즉각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코로나 착시에도 은행권 연체율이 상반기 기준으로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말 코로나 지원이 종료되면 연체가 본격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대출 부실 현실화 조짐에 신용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소식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0.35%입니다. 분기 말 3조 원 넘게 연체 채권을 정리하면서 전달보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6월 기준으로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0.33%로 1년 전보다 약 2배 높아졌습니다. 특히 신용대출 등은 0.6%를 넘어서며 같은 기간 0.28%포인트나 뛰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도난 및 통화 긴축 등이 지속되면서 현재 연체율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연체 부실 채권 정리 확대 등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지속 유도할 예정입니다. 기업 대출 중에서는 개인 사업자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41%로 지난 2015년 6월 말 이후 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다음 달 말 코로나 지원이 종료되면 연체가 더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대출로 인해서 받은 걸로 버텼는데 이제 원금을 같이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돌아오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전부 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다시 받아서 메꿔야 되는 형편입니다. 오는 10월에는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까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9월에 종료가 되면은 굉장히 사실은 연체 관리가 힘들 거예요. 모든 금융회사가 다. 부실 채권이 워낙 많기 때문에 2년 넘게 정부가 원금 상환 유예하고 만기 연장을 계속 시켜줬으니까요. 고금리 속에서 주춤하던 가계빚까지 다시 증가하고 있어 부실 관리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이 적은 20대에겐 이미 부실 공포가 현실이 됐습니다. 빚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중재를 통해 최대 90%까지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는데 탕감받은 20대가 5년 새 최대로 늘었습니다. 1인 평균 감면 채무액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이번에 원금을 감면받은 20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원금을 감면받은 20대는 4,6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했는데 올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인당 빚 감면액은 평균 880만 원이었는데요. 지난 2018년 평균 530만 원의 감면을 받았는데 이에 비해 67% 정도 증가하며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른 연령층은 1인당 평균 감면액이 모두 1,000에서 2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든 데다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이처럼 청년층의 개인 워크아웃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위험이 큰 대출로 꼽히는 카드론 금액도 늘고 있다고요.
네, 신한과 삼성 등 8개 전업카드사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5조 3,952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5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저축은행에서도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카드론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론 금리는 15% 안팎이라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지난달 기준 BC카드가 15.27%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 14% 이상입니다. 이외에 현금 서비스 금액도 지난달 말 기준 6조 4천여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8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 때문에 카드사들의 건전성 악화와 함께 신용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빚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영끌족 부활에 전체 가계대출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전국 주택 매매량은 올해 1월 2만 5천 건에서 6월 5만 2천 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여파에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풀리면서 상반기 집 사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주택거래 회복세에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석 달 만에 14조 원 늘며 역대 최대치로 늘었습니다. 증가폭은 기준금리가 0%대이던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컸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주택 거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개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이에 긴축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감소세를 보였던 전체 가계빚 규모도 3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 부진 속 우리 경기를 떠받들어줄 내수마저 쪼그라들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게 되다 보면 소비의 여력이 좀 줄어들 부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반등하는 데 있어 제약 요소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한폭탄으로 평가되는 가계부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가계부채는 앞으로도 굉장히 엄격히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계빚의 비상등이 켜지고 중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반년 만에 꺾였습니다.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쪼그라드는 소비가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까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손님으로 북적여야 할 오후지만 요즘은 오늘처럼 한가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월 매출도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커트를 보통 한 달 주기로 한 번씩 하시거든요. 남자분들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게 한 달 반에서 한 번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2달에 한 번 정도로. 연에 여러 번, 이제 한 3-4번 정도 염색, 탈색 다 했었는데 요즘엔 그런 거 거의 없이 그냥 머리만 다듬고 연에 한두 번 정도만 그냥 미용실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신호는 지표에도 반영돼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내리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여전히 기준값 100보단 높아 낙관적이지만 상승세가 반년 만에 꺾인 겁니다. 특히 높은 체감 물가가 소비 여력을 둔화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경기 판단하고 향후 경기 전망이 다 안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요. 체감 물가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서 이것이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이 그냥 바로바로 나가니까 웬만하면 밖에 잘 안 나가게 되고 굳이 안 가도 되는 것들은 그냥 아예 발길이 끊이게 되고.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 대책을 준비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등 물가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작년에 내 소득에 비해서 병원비를 좀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기준보다 의료비를 많이 쓴 187만 명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1인당 평균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언제부터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까? 네, 당장 내일부터 의료비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이고 환급액은 모두 2조 4,708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1년 동안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소득 기준으로 책정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내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이 관련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소득별로는 의료비를 얼마나 써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일본인은 연 83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썼다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이라면 598만 원 초과 의료비로 환급받습니다. 중간 수준인 4에서 5분이라면 155만 원 넘는 의료비를 냈을 경우 초과분을 돌려받게 되고요. 직장인 한 달 건보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7만 5,080원에서 10만 620원이 해당됩니다. 혜택은 주로 소득 하위 계층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1에서 5분위인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 환급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금융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제 위기 우려에 국내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이틀째 오르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장마감 직전 중화권 증시가 급등한 점은 내일 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먼저 코스피 거래 대금 살펴보죠.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지난주 10조 원대던 코스피 11 거래 대금은 이번 주 들어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부진한 거래에도 코스피는 개인이 홀로 50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0.28% 오른 2,515.74에 마감했습니다. 중소형주에서 자금이 빠졌지만 대형주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소폭이 남아 올랐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잭슨홀 미팅 등 대형 이벤트와 중국 경제 우려 등의 관망 심리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어제에 이어 에코프로 등 2차 전지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0.52% 오른 893.33에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줄곧 약세이던 이 중화권 증시가 장 마감 직전 급등했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의 규제 완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전 1%대 약세이던 중국 상해 지수는 장 막판 강세로 돌아서 0.8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와 홍콩 항생 지수 역시 1%가량 상승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상무부가 이제 중국 기업들 27개 미검증 리스트에서 제외시켰잖아요.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이 완화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 심리가 좀 유입이 됐고, 위안화 약세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7원 10전이나 내린 1,335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중국 상해 지수는 오늘 상승 전환했지만 이 중국 부동산발 위기는 갈수록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거에 이어서 상업용 부동산마저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중국의 30년 호황이 끝났다는 얘기마저 들립니다. 김환진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시가 건설업계는 농민공 임금을 한 달 주기를 넘기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채무불이행 위기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인식에서입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도심 랜드마크 건물을 다수 갖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 소차이나도 세금과 은행 원리금을 못 내면서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졌습니다. 부동산이 유일의 어떤 내수를 떠받치는 이 산업인데 그러니까 하나가 나빠지면 다 연결된 거죠. 수출은 그동안 해왔는데 그것도 뭐 저보가같이 뭐 그래갖고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사실은 튼튼하지 못하고 지방정부 빚을 내서 빚을 태워서 성장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인민은행이 어제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소폭 내렸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과 위안화 가치 하락 우려에 적극적 부양책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호시절은 끝났다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는 중국 경제가 부채 급증과 수요 부족, 인구 감소, 미국과의 탈동조화 탓에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80년대 부동산 거품이 터진 다음에 일본이 겪은 양상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 신흥시장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중국 관련 위험의 가장 매력적인 피신처로 우리나라를 꼽았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교통비 절감 대책이 추진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면 연간 최대 21만 원까지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살피거나 이로 인해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에게 연간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대중교통비 부담 줄어들 수 있다고요? 네, 내년 7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통합권인 이른바 K패스가 도입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한 달에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연간 최대 21만 6천 원을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청년층은 최대 32만 4천 원까지, 저소득층은 57만 6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내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이 요구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 방안도 담긴다고요? 네, 가족 돌봄 청년이란 질병과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세에서 34세 청년을 말하는데요. 당정은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기 돌봄비 1년에 200만 원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군 초급 간부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소위 계급 기준 연봉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연간 약 4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여당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거쳐 이달 말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모레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는 계속 유지하는 한편 만약 계획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 정부의 방류 중단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개시 시점을 잡았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海象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총량은 약 134만 톤으로 약 30년 동안 해양 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리 정부는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하는 한편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식품과 유통업계도 자체 검사뿐 아니라 외부 기관을 활용해 안전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일본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과 홍콩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수입 통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더 강화했는데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해체 위기까지 갔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탈바꿈했습니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도 흡수 통합해 기존 4대 그룹을 회원사로 넘겨받았는데요. 하지만 정경유착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합니다. 배진솔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 먼저 새 명칭이죠. 한경협. 설립했을 때 최초 이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1961년 출범 초기의 경제인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신임 회장으로 공식 선임된 유진 풍산그룹 회장도 과거 청산을 다짐하며 윤리위원회 신설을 통해 투명성을 담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잘못된 꼬리는 끊어내겠습니다. 또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탈바꿈해 우리나라를 G7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잃어버린 신뢰를 쌓고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가 나오죠?
네, 그 정경련 총회 이후에 곧바로 유진 회장과 기자 간담회가 이어졌는데요.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정치권과 재벌의 유착 관계를 끊으려면 아예 한경협 인적 구성과 운영에서 정치권 인물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멘토인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이 한경협 상임 고문으로 남아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거든요. 또 한경련을 흡수하면서 4대 그룹을 자동 가입을 유도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진 회장은 꼼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제 스타일이 사람 보고 쓰는 스타일이지 과거다 이거다 뭐 하는 것 그거엔 너무 얽매이지 않은 게 어떨까. 꼼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경련도 필요에 의해서 합병을 했고 그렇게 해서 됐지. 각 그룹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삼성과 SK, LG그룹은 입장을 발표했는데 아직은 좀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증권은 최근 이사회 논의를 거쳐 합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앞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정경련의 완벽한 환골 탈퇴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 바 있습니다. 준법위는 회비 납부 시 사전 승인을 받게 했고 부적절한 활동 시에 즉시 한경협을 탈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G그룹과 SK그룹 역시 일단은 한경협 활동을 지켜본다는 입장이고 회비 납부 등 실제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에서 이른바 먹통 사태가 발생했죠.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며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비자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즉 소비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달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소비자 5명은 카카오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을 저희가 묻는 거였지 재판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저희들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보상을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는 선고 이후 소상공인 연합회 등과 함께 102로 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분들에 대해 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5만 원을 현금 보상하고 카카오톡 전체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3종 세트를 지급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소비자 측은 오늘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서면서 1,00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건데 여기에 고령화 속 혼자 사는 어르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문세영 기자입니다. 혼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 고기는 물론 반찬까지 1인분 포장 제품이 대세입니다. 올해 매출은 약 한 50-60% 가까이 크게 증가했고 뿐만 아니라 소용량 상품인 소용량 과일이라든지 편의점 디저트라든지 그런 상품들의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1%, 세 집 중 한 곳은 혼자 살고 있는 셈입니다. 20대 젊은 층이 가장 많을 것 같지만 실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대 이상입니다. 이어 60대와 50대 순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고령화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홀로 쓸쓸히 떠나는 고독사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고독사는 매년 3천 건이 넘고 있는데 5년 사이 40%나 급증했습니다. 쪽방이라던가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옛날에는 예외적인 형태로 관리를 해왔지만 이게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분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도 해야 되고
부모와 2명의 자녀로 대표되는 4인 가구 비중은 크게 줄어든 가운데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가구를 합치면 65%가 넘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44만 명으로 202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LH의 전관 특혜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2년 전 혁신안이 나와 퇴직자의 사옥 출입을 막는 대책까지 시행했는데요. 실제로는 전관들이 한 달에 8번씩은 사옥을 찾아서 이 대책이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입 목적을 단순히 안부 인사로 적기도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LH가 지난 2021년 6월 내놓은 혁신 방안입니다. 정관 이후 관행을 끊겠다면서 퇴직자의 본사 또 지역본부 사무공간 출입을 원칙적으로 막았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사전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출입이 가능하게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서 이달 초까지 21개월여간의 LH 출입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받은 전관 출입 기록만 178회, 매달 8.5회꼴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감독 개인 면담이나 개인 용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 힘든 경우였고 근무지 변경에 따른 안부차 방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관은 현 소속 기관을 미상으로 표기해 어디서 왔다 갔는지도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식적인 방문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비공식 방문이 부지기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무공간 출입이 아니라면 따로 마련된 1층 면담 장소 등을 활용해 언제든 내부 직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인가요? LH 사태 발생 당시에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혁신안이라는 것이 결국 이번 조사를 통해서 국민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공기관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정관유착 방지 장치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LH의 개선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출시 2주 만인 오는 28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은행도 한도 소진을 이유로 이달 말까지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와 경기 서해안, 영서 북부에 많게는 250mm 이상, 서울과 그 밖의 중남부 지역,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최대 2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비구름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중부 곳곳은 폭염특보가 해제됐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도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28도에 머물겠고요. 아직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은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7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과 세종이 28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24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29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기 불안정으로 경상권은 소나기로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지만 서해와 남해상으로 비가, 동해상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5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